법조협에서 선정한 형법 표준 판례 830선 표준 판례 1번 해설입니다. 법률주의 위임입법 1. 자, 헌법재판소 1991년 7월 8일 선고 9일원가 4 전원재판부 결정. 결정이란 표기가 지금 빠져있는데요. 여기 결정이란 표기를 붙여왔습니다. 살포시 결정이란 표기를 써주십시오. 자, 민법 표준 판례 1번에서 우리가 본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잖아요. 이번에 볼 판례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91년 7월 8일에 선고한 결정이라는 건 아시죠? 일단 민사사건, 형사사건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1심, 2심, 3심 순으로 해서 3심, 즉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해요. 대법원에서 1심 지방법원, 2심 지방법원에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고등법원에서 할 수도 있고 3심은 무조건 대법원에서 합니다. 즉 민사 형사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사건들이고요. 이에 비해서 헌법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합니다. 헌재. 자,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라서요. 항소, 상고 같은 이제 상소 제도가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사건은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재판합니다. 재판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9.1헌가 4, 요 결정도 헌법사건에 관해서 헌재가 재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 판례인 거죠. 헌재의 헌법 판례도 형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대법원의 형법 판례도 헌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크로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형법 표준 판례 1번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법전협에서.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 판례긴 하지만 형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것인데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가 헌법에서 배우기도 하고 형법에서 배우기도 해요. 둘 다 공통된 겁니다. 어쨌든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라는 점은 우리가 먼저 짚고 갈 건데요. 법원, 민사사건, 형사사건 하는 법원 기본적으로 판결입니다. 판결, judgment. 법원은 예를 들어서 민사사건 경우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그래 원고 말이 맞다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죠. 원고 말이 틀리다 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판결이에요. 그게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이 재판을 하는데요. 형사사건도 예를 들어서 검사가 피고인 상대로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살인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공소제기를 해요.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그래 검사 말이 맞다 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죠. 검사 말이 틀리다 하면서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원은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소송상 청구에 대해서 또는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서 뭘로 대답한다? 판결로 대답을 합니다. 재판의 형식이 판결, judgment예요. 법원의 민형사사건의 법원의 대답, 소송상 청구,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대답이 판결이라고요. 판결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원래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에는 판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판결인데 판결뿐만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judgment뿐만 아니라 decision이라는 개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판결 플러스 결정이 법원의 재판이에요. 이게 판결이랑 결정 합집합이 이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결정이 합집합이 법원의 재판이 됩니다. 법원의 재판에서 우리는 판결은 방금 말씀드린 건데 그럼 결정은 뭐냐? 예를 들어서 원고가 피고 상대로 5억 원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어요. 민사사건이겠죠? 민사사건 5억 원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법원에서 날 잡아가지고 언제 어느 법정에서 진행할 테니까 원고, 피고, 쌍방 출석하세요라고 이렇게 통지서 같은 걸 보내줘요. 그럼 법정에 갔어.
당사자들이. 근데 원고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피고한테 5억 원 빌려주는 걸 두 눈으로 본 제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인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증인 신청하다고 법원이 다 받아주나? 뭐 전혀 필요 없는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보통 피고 쪽에서인데 이제 피고 쪽에서 증인 신청하는 게 뭐 너무나 명백하게 시간 끌려고 피고가 아무 상관없는 증인 신청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인 신청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이 증인 신청을 뭐 받아줄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제 증거 채택 결정이고요. 그런 거 안 받아주는 게 증거 기각 결정입니다. 형사에서도 그거 비슷해요. 그러면 증거 채택 또는 증거 기각 이 자체가 판결입니까? 증거 채택이 또 법원이 하는 그 재판이고 증거 기각도 법원이 하는 재판인데 그 자체가 판결이냐고요? 저지먼트냐고요? 증거 기각 때문에 원고 패소입니까? 아니에요. 법원이 보기에 그 증인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지 법원이 원고 소상 청구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게 아닙니다. 직접 대답을 한 게 아니고 뭐 증거 기각을 해놓고 뭐 다른 증거들로 봤을 때 뭐 원고 말이 맞으면 원고 청구 인용이 되는 겁니다. 5억 원 지급하라 이런 판결 나가는 것이고요. 뭐 피고가 신청한 피고가 신청한 증인 다 기각해놓고 피고 승소 판결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증거 신청의 기각 또는 뭐 채택 요거에 대한 그 법원의 재판 결정이 판결 자체는 아니라고요. 판결은 판결이고 결정은 결정이란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하시겠어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소송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대답 이게 판결이라고 말씀드렸죠?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공소 제기에 대한 법원의 대답 이게 판결이고요. 그런 것이 판결이고 뭐 그게 아니라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 아니면 뭐 재판 날짜를 변경해달라 당사자들이 그런 신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날짜 변경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지 이런 결정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 법원 말고 다른 법원에서 재판 발도록 넘기는 거를 이제 이송이라고 해요. 이송이 그 소가 제기됐는데 그 법원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이거 우리 관할이 아니다 해서 넘기는 이거 이송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송한다는 결정 이런 것들이 다 결정입니다. 결정 decision 영어로는 이게 또 결국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는데 소송상 청구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공소 제기에 대한 대답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법원의 재판이긴 하지만 판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법원에서 민사사건 하는 또 형사사건 하는 그 법원에서 판결, 저지먼트랑 결정, 디시전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게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그러면 헌재에서 하는 헌법사건 재판은 어떤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에는 판결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판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헌법재판에는. 헌법재판은 모두 헌재의 결정입니다. 결정. 재판 양식이 판결이 없고 결정으로 한다고요. 헌법재판 사건은. 헌법재판은 모두 결정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법원 사건에서 민사사건을 예를 들면 원고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헌법사건에서는 청구인이라고 해요. 그 원고에 해당되는 개념이 헌재에서는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청구인. 특히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 청구인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헌법재판에서 청구인의 심판 청구, 예를 들어서 위헌법률 심판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 법률이 헌법 위반이라서 A 법률을 무효로 선언해달라 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법원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심판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A 법률이 헌법 위반이라서 무효로 선언해달라 라는 이런 청구에 대해서 헌재가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심판 청구에 대한 대답을 헌법재판소는 모두 다
결정 형식으로 한다고요. 판결 안 합니다. 판결 형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법원으로 친다면 이제 민형사 사건에서 판결에 해당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결정이라고 용어를 정했을 뿐이에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A 법률이 헌법 위반이라서 무효로 선언해달라는 이런 심판 청구 자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용어를 결정이라고 지금 현행법에 그렇게 정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런 헌재 결정이 단순히 절차 진행에 대한 뭐 판단에 불과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뭐 이송 결정, 법원으로 치면 뭐 그런 이송 결정, 증거 신청 채택 결정, 기각 결정 요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형사 사건에서는 결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헌재에서는 법원으로 치면 판결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결정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자, 요지는 뭐냐면요. 헌재는 이 최종적인 대답이 헌재 결정입니다.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기자들도 그렇고 헌재 결정을 두고 헌재 판결 이렇게 편의상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용어 면에서 봤을 때 헌재 판결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법률에서 정한 용어 그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헌재 판결이라는 용어를 딱 듣잖아요. 그럼 일단 채점하시는 분들이 뭐 실무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법전을 보기는 했나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헌법을 보죠. 헌법 110조쯤이 이제 법원에 관한 것들 111조부터 헌법재판소에 관한 것이다. 헌법 113조 보시죠. 113조 보시면 자, 헌재는 결정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 뭐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상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이렇게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 109조 볼까요? 109조는 이제 법원에 관한 건데 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은 판결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는 결정, 법원은 판결 이런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면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도 판결을 하는 거죠. 그 소송상 청구에 대한 대답, 공소 제기에 대한 대답, 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에서 요컨대 민형사 법원에서는 청구에 대한 대답이 판결이고 결정이란 것은 절차에 관한 재판을 의미한 것에 불과하다면 헌법사건하는 헌재에서는 청구에 대한 대답 자체를 그냥 다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판례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 대법원 판결 사례를 우리가 판결 사례라는 의미에서 판결례라고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를 이게 결정 사례, 결정례라고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그리고 판결과 결정을 통칭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판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판결례와 결정례 이것을 통칭해서 재판 사례, 재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례, 결정례를 합해서 재판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요. 이 재판례라는 말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어보신 게 판례라는 말일 겁니다. 판례. 재판례는 뭐고 판례는 뭐냐? 역시 이건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디파인을 하기 나름인데 쉽게 말해서 이런 재판례들, 판결례들, 결정례들 이런 재판례들 중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거칠게 말해서 유의미한 법적 법리 논증이 있는 것을 판례라고 합니다. 재판례 중에서. 물론 이걸 혼용해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건 우리가 재판례라고 부를 수 있죠. 판결례. 재판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했더니 이제 벌금 1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재판례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이걸 일반적으로 요것을 판례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게 판례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횡단보도 보행신호 등의 녹색불이 깜빡깜빡하고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깜빡깜빡 할 때 걷기 시작한, 원래는 이 녹색불 켜지면 걷잖아요. 근데 깜빡깜빡인다는 얘기는 이미 출발한 사람은 빨리 건너라는 얘기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멈춰있고 다음 신호 기다리라는 의미에서 깜빡깜빡 하잖아. 이거 뭐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아는 거죠. 그런 깜빡깜빡이는 게 있는데, 그렇게 깜빡깜빡일 때 보행을 걷기 시작한 보행자 쳤을 때도 이것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교통사고냐 라는 이게 쟁점이 돼가지고, 이게 쟁점이 돼서 대법원이 그런 경우도 이 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그 도로교통법이라는 이런 걸 종합해보면 그런 경우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해야 한다 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 건 우리가 판례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일반적인 용례를 기준으로 할 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 100만 원 받은 사례가 있다. 뭐 벌금 70만 원 받은 사례가 있다. 뭐 구속된 사례가 있다. 이런 거는 재판례라고 부를 수 있지만, 깜빡깜빡일 때 걷기 시작해서 보행자 쳤을 때 보행자 보호 교통사고가 아닌가, 이게 쟁점이 돼서 이게 대법원에서 그런 경우도 이제 해당된다라고 판결한 것은 우리가 재판례 중에서 선례적인 가치가 있고 법리 논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판례라고 한다고요. 단순한 재판 사례라기보다는 논증을 통해서 어떤 법 원리를 선언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이제 민법 판례 1번에서 우리가 봤던 법원조직법 7조 1항 3호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7조 1항 3호. 자, 이거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 이거 의견. 이게 바로 우리가 판례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definition에서는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판례라고만 하면 대체로 대법원 판례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실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실무에 계신 분들이나. 왜 그러냐면 대법원이 논증을 통해서 어떤 법 원리를 선언해주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수험적으로나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리딩 케이스가 곧 판례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수험적으로는 대법원이 선언한 그런 법리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법원의 리딩 케이스가 중요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수험에서 표준 판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습니까? 실무에서 당연히 이런 판례들, 대법원의 리딩 케이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실무에서는 그 외에도 재판례까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하급심 재판례들까지 다 큰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목이 바로 실무법학과 수험법학의 접근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생기는 대목이에요. 케이스 스터디에서. 당장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시면 이러저러한 사안에서 벌금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징역 얼마 정도 나와요? 이런 사건에서 손해배상 제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마주치게 돼 있어요. 당장 변호사가 되면. 근데 수험법학, 즉 시험에서 그런 걸 묻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그런 걸 안 묻고요. 시험에서는 법리, 법의 원리, 법리를 논증하는 거,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는 거, 어떠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 법률을 적용해서 이런 경우는 유죄로 처벌되는가.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서 깜빡깜빡일 때 이제 걷기 출발한 사람이
쳐가지고 교통사고 났을 때 그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교통사고 되는가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법리 논증 대법원의 그 선례적 가치가 있는 리딩 케이스를 알고 있는가, 그걸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거라고요. 그쵸? 판례를 묻는 것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 많은 분들이 판례의 개념을 좀 혼동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시면서도 이제 혼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가장 좀 일반적이고 그리고 가장 법령에 부합하는 취지에서의 그 정의,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1번 판례를 보기 때문에 이런 판례, 그 판결례, 결정례, 재판례, 판례 이런 개념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왜 이걸 보고 있는가, 어떤 순서로 봐야 되는가, 판결을 봤을 때 그런 방향 같은 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다시 요 판결 번호로 봅시다. 그 판례 번호로 봅시다. 요건 결정이죠. 헌재 같은 경우는 판결 형식이 없기 때문에 100% 다 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판결이랑 결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민형사 사건을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인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법원 사건, 그 민사 사건, 형사 사건, 시빌 케이스, 크리미널 케이스 같은 법원 재판을 얘기해 봅시다. 먼저 그 법원 재판에서 판결은 선고 방식으로 해요. 선고 방식. 판결 선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법원 사건에서, 민사 사건, 형사 사건에서 결정은 원칙적으로 선고 방식이 아니에요.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판결은 선고 방식으로 하고요. 저지먼트는 선고를 하고, 민사사건, 형사사건, 법원사건, 그러니까 법원사건에서 결정, 디시전은 원칙적으로 선고 방식이 아닙니다. 선고란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판결 선고를 잡아가지고 법정에서 그 재판부에서 이제 그 판결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 선고합니다 라고 하면서 판결문에 써있는 법원의 대답을 낭독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선고라고 해요. 판결을 선고를 해야 됩니다. 민형사 사건에서 이에 비해서 민형사 사건 법원 재판에서 결정, 예를 들어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이런 것은 선고 방식으로 안 해요. 이송 결정, 선고 방식으로 안 합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주면 돼요. 그게 판결과 결정의 차이입니다. 민사사건, 형사사건, 그러니까 법원 사건에서 판결은 선고를 하고 결정은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게 판결과 결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법전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민사사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보시면 한 200조 부분의 판결에 관한 것들 막 나오고요. 220, 여기 보시면 결정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민사소송법 221조 보시면, 자, 여기서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정과 명령이 있는데, 명령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은 법원이 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하는 건 법원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법원의 재판은 법원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로만 구성됩니다. 명령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법원의 결정은, 자, 적당한 방법, 상당한 방법이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적당한 방법입니다. 상당한 방법,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면 결정은 유효합니다. 고지가 되면 유효해요. 이에 비해서 판결은 어떻습니까? 판결은 한 200조, 한쪽 보시면 205조 있죠? 자, 민사소송법 205조 보면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은 그냥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준다고 해도 판결은 효력이 없어요. 무효인 상태예요. 반드시 선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그리고 206조 보시면 선고의 방식 읽어보시면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게 선고 절차를 거치냐 안 거치냐. 선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결정은 적당한 방법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를 해주면 그 결정에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민사소송 이렇게 형사소송 같이 그 법원 재판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판결 선고를 해야 되고 결정은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를 해야 돼, 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 법원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민사소송 이걸 본 거잖아요. 그 헌법재판소 어떠냐? 헌법재판소는 아까 결정 형식으로만 재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선고란 말이 지금 있어요. 결정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헌재는 이게 왜 그러냐면 헌재는 심판 청구에 대한 대답을 실질적으로는 판결 형식으로 해야 할 것임에도 그냥 헌법재판소법에서 용어를 다 결정 형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판결처럼 해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판결처럼 선고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인데 선고를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법을 볼게요. 헌재법을 보시면 헌법재판소법을 보시면 33 보시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33조 보시면 자 33조 보시면 34조도 마찬가지고요. 34조 36조도 보시면 36조도 사항 여기 있네요. 그 36조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조국 결정이 선고되면이란 말이죠. 그 34조는 결정의 선고라고 하죠. 그리고 조국 결정의 선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이랑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헌재가 이거는 자 헌재가 1991년 7월 8일 선고인데 결정이다 라는 말씀을 딱 이 문구를 봤을 때 이런 배경이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판결을 보셔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거.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고인데 결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 헌법재판소는 모든 재판 유형을 결정으로 용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법원으로 치면 판결에 해당되는 것, 소송상 청구에 대한 대답, 공소제기에 대한 대답처럼 청구인의 심판 청구에 대한 대답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고를 하도록 헌법재판소 법이 그렇게 정해놨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쭉 말씀드릴 겁니다. 자, 90일 헌가라고 되어 있죠? 90일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1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접수된 사건이고요. 헌가 이거 뭔가 헌가 헌은 헌법사건이라서 헌자를 붙였고요. 자, 헌가 사건 부호는 뭡니까? 헌가, 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바 이렇게 있고요. 그 헌사, 헌아도 있습니다. 헌아까지 다 있는데 일단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헌가부터 헌바까지 가나다라마, 바 6개 이건 아셔야 됩니다.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법원에서 법원 사건에서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 그 재판을 하는데요. 판사가 그 사건에 적용할 A라는 법률을 보니까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다. 이거 내가 판사가 이 A 법률을 적용해서 이 사건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내가 판사는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판사는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당연하죠. 판사는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은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나는 이 법률 적용 안 하겠다. 이렇게 못 합니다. 왜 못해요? 헌법을 보시면, 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기준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법관에는 이제 그 대법관과 그 일반 법관, 그 판사랑 대법관 같은 걸 다 통칭해서 법관이라고 해요. 자, 판사는 결국 헌법이라든지 법률이 정해진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사건, 케이스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이 법률이 못마땅하고 나는 이 법률을 원하지 않는 법률인데 국회에 만들어가지고 이게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판사도 사람이고 어떤 그 법률이 제정 과정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뉴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야 됩니다. 국회,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그 다수결을 통해서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만든 법률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난 너무 그게 의심이 된다. 그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가 다 있습니다. 판사가 내가 이거 지금 민사사건, 형사사건 재판하는데 적용해야 할 A 법률, 이게 나는 그 이 법률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의심이 들면 판사가, 그러면 법원이 헌재 이 A 법률의 위헌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달라고 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그 A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달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 절차입니다.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 그 위헌 법률 심판이란 얘기죠. 위헌 법률 심판이 위헌 법률 심판이 바로 그 얘기예요. 헌법 111조 1항 1호. 법원의 제청이란 법률 위헌 여부 심판. 이게 딱 그냥 헌법 조문을 그냥 보시면 이게 처음에 설명 없이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법원의 제청이라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판사가 지금 재판하려고, 내가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A 법률이 헌법 위반인지 의심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헌재에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법원의 제청이에요. 제청. 그 용어입니다. 용어로 법원의 제청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에 보내는 게 법원이 보내는 거예요. 법원이 보내는 겁니다. 자, 법의 제청에 의한 그 A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재가 관장한다. 헌재가 이 사건을 담당한다는 헌법 조항이 바로 겁니다. 이 111조 1항 1호의 사건, 즉 위헌 법률 심판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처리하는 이 사건, 그 사건 부호가 바로 헌가입니다. 이 헌가예요. 방금 보신 이 헌가, 요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판사가 재판하다 보니까 어떤 법률의 위헌인지 여부가 의심이 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보낸 즉 법원이 제청한 사건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판결을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헌가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차후 이런 설명 다 안 할 거고요. 이거 헌가 사건입니다. 이거 헌나 사건입니다. 헌다 사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다 일사천리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111조 1항 2호. 자, 탄핵 심판. 헌나죠.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할 때 헌재 사건 번호가 바로 2016 헌나 1이었습니다. 2016년에 헌재에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3호. 정당 해산 심판. 자, 그 헌다겠죠? 이게 무슨 규칙입니까? 1헌가, 2호가 헌나, 3호가 그 헌다란 얘기예요. 헌다. 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할 때 헌재 사건 번호가 바로 2013 헌다 1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4호. 국가기관, 사무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사무관의 권한쟁에 관한 심판. 자, 이게 권한쟁인데요. 국가기관이라든지 지자체 상호간 또는 뭐 크로스로 이게 권한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에
권한입니다. 아니다, 뭐 이거는 우리 권한이다.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이건 부산광역시의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들의 이제 권한 분쟁이 있을 때 요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서 이거를 딱 이제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있을 때 딱 이제 해결자로 나설 수 있는 거죠. 헌재가. 그게 바로 권한쟁의. 헌라입니다. 라디오 할 때 라. 자, 5호. 법률 정하는 헌법소원의 관심. 이게 바로 헌법소원이죠. 헌소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5호가 뭐냐? 5호는 헌마뿐만 아니라 헌바도 있습니다. 5호는 헌바예요. 왜냐면 헌법소원 자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헌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국가기관을, 그렇게 공권력 행사를 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투는 헌법소원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국민인데 국가기관 경찰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행부 법무부 이런 어떤 국가기관에서 뭘 해가지고 공권력 행사를 해가지고 내가 기본권, 나의 신체의 자유, 나의 재산권, 나의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기본권이 침해가 됐을 때 그것을 침해한 국가기관, 즉 공권력 행사를 한 국가기관 상대로 이거 위헌입니다. 이 공권력 행사는 위헌입니다. 라고 다투는 절차.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그걸 심판 청구를 하겠죠. 그걸 하는 그게 바로 헌법소원이고요. 그 심판 절차가 바로 그 헌법소원 심판 절차입니다. 그게 바로 헌마예요. 헌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받는 사람이 국가기관 상대로 다투는 헌법소원 형식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해요. 이걸 줄여서 권리소원이라고 해요. 권리소원이 헌마예요. 근데 헌법소원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이 권리소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소원도 있어요. 아까 위헌법률 심판 말씀드렸죠? 헌가 말씀드렸는데, 자, 민형사 사건에서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하잖아요. 판사한테 재판받는 당사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민형사 사건 당사자, 원고, 피고, 이런 사람들이 A 법률 위헌입니다. 라고 판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판사가 보고, 이거 좀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 좀 의심되는데? 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제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재판받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재판받는 당사자가 이거 헌가 사건으로 헌재로 보내주십시오. 즉 제청을 해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요구를 해요. 그게 바로 제청 신청이거든요. 제청 신청을 하면 판사가 오케이 하고 헌재로 보내는 게 이제 법원의 제청이고요. 그러니까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제청 신청이고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재로 보내는 게 제청입니다. 그게 법원의 제청이에요. 이 법원의 제청이 당사자들이 신청해가지고 제청 신청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내달라고 제청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A 법률 전혀 헌법 위반되지 않는데 이거 너무나 정당한 법률이고 이거 왜 이런 걸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냐 이렇게 배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일반 민사사건, 형사사건 재판받는 당사자의 제청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할 수 있잖아요. 법원이. 그렇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기각을 법원이 할 경우에 그러면 당사자가 이거 더 이상 A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툴 방법이 없는 건가? 자,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절차 다 있어요. 그렇게 제청 신청을 법원으로부터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다이렉트로 헌재 이거 A 법률 위헌 아무리 봐도 A 법률 위헌 같다. 이거 심판해달라고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형 헌법소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위헌법률 심판으로 보내는 건데 그게 이제 원래는 법원이 보내는 게 위헌법률 심판 그 법원을 보내야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절차로 헌재가 이제 처리를 하는데 당사자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구인이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헌법소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즉 국가기관의 공정한 행사로 기본권 침해받는 사람이 국가기관 상대로 다투는 헌법소원이 있고 그게 아니라 재청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다이렉트로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위헌법률 심판형 헌법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헌법률 심판형 헌법소원을 줄여서 위헌소원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헌바예요. 자, 헌소에는 헌마 권리소원과 헌바 위헌소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5호에는 헌마랑 헌바가 있는 거예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형 헌법소원, 즉 헌마 권리소원, 헌바 위헌소원이 다 이 5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헌법 111조 1항 보시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헌법재판소법, 그러니까 법률에 있을 거예요. 헌법재판소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68조 여러분들 외우시게 될 거예요. 하도 뭐 한 1000번 넘게 보실 조문이니까. 자, 68조를 보시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받은 자는 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권리소원이죠. 그리고 2항 자 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재청 신청을 한 당사자는 다이렉트로 헌법소원 심판 그 헌재에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68조 2항에 있는 것이고 위헌법률 심판형 헌법소원, 위헌소원이죠. 뭡니까? 68조 1항은 권리소원, 68조 2항은 위헌소원을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법률이 정한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돼 있었죠. 헌법 111조 1항 5호에서 그 법률이 바로 헌법재판소법이고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데 그게 바로 68조 1항의 권리소원과 68조 2항의 위헌소원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권리소원 이퀄 헌재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 이퀄 헌마가 되고요. 위헌소원 이퀄 헌재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 이퀄 헌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부터 바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건인지. 그 헌법 판례로 나온 것이 헌가부터 헌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험적으로 유의미한 그 헌법 사건들이요. 헌가 위헌법률 심판, 헌다 탄핵 심판, 헌다 정당해산 심판, 헌라 권한쟁의, 헌마 68조 1항의 헌법소원, 즉 권리소원, 헌바 68조 2항의 헌법소원, 즉 위헌소원. 자, 전원재판부 결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전원재판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민법 1번 판례 보실 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있고 소부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해요. 헌재도 전원재판부가 있고 소부가 있어요. 일단 헌법재판소 그 소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거 지정재판부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대법원에 있는 소부와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전원재판부가 있으면 지정재판부가 있는 거, 전원합의체가 있으면 소부가 있는 거,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일단 헌법재판소에 몇 명의 재판관이 있는지 아시나요? 자, 대법원은 대포십사라고 했죠? 헌재는 9명입니다. 9명. 대포십사는 그 헌법에는 없고 법원 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헌법재판소의 그 정원 9명, 이거는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 헌재 그 재판관 9명을 변경할 수 없고요. 대법원 대포14 이거는 법률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면 그 대법관 정원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헌법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요거는 그 헌법을 개정해야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헌법이 직접 정원까지 정하고 있냐 아니냐 요 차이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정원은
헌재 보시면 헌재는 법관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을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헌재 같은 경우는 9인의 재판관의 법관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헌법에서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 법관 자격 없는 사람이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11조 사항 보시면 자, 재판관 중에서 그 헌재 소장 임명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헌재 소장까지 포함해서 9명이면 4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원재판부 딱 그 용어 들으시면 이해하시겠죠? 이 전원재판부 9명이 모두 모인 헌재 합의체가 바로 헌재의 전원재판부입니다. 헌재법 22조 볼까요? 헌재법 22조. 헌재법 22조. 자, 재판부. 헌재 심판은 자,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그러니까 헌재 심판은 전원재판부가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 전원재판부를 하는 게 원칙이라 취지되어 있죠? 그런데 헌재법 72조 보시면 72조를 보시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이게 대법원 전화합의체에 대응되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소부 3개가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 헌재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있어요. 근데 지정재판부는 그 모든 헌법재판에 사용되는 거 아니고요. 자, 헌법소원 심판, 헌소할 때 사전심사 하라고 이제 그 지정재판부를 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전심사, 헌소의 사전심사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헌소의 사전심사를 위해서 지정재판부를 두어서 이제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법원 같은 경우는 소부에서 그 대법관 4분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그냥 그 의견이 일치하고 그리고 특별히 1, 2, 3, 4 4가지의 그 반드시 전압으로 회부를 해야 되는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그 4명이서 만장일치면 그 뭐 민사사건도 할 수 있고 형사사건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그 헌법소원의 그 사전심사에 관해서 이렇게 지정재판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시죠. 다음 해당되는 경우는 그 결정으로 각하한다. 이거 외에는 이런 경우 외에는 다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9분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헌재 판례, 그러니까 헌재 결정례의 상당수가 전원재판부 결정례예요. 그러니까 지정재판부 결정례 자체는 사실 수험적 중요성은 뭐 아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뿐만 아니라 지정재판부 결정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법원 같은 경우랑 좀 차이가, 대법원은 거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제 그 손에 꼽을 수 있고요. 연간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거는 이제 그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다 소부에서 다 그 4분이서 만장일치를 해가지고 다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에 비해서 헌법재판소는 거의 사실상 수험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은 다 전원재판부 결정입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딩 케이스에 해당되는 형법 표준 판례, 뭐 민법 표준 판례에 가끔씩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표준 판례가는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요. 헌법 표준 판례가 선정이 될 경우에 법전협에서 선정이 될 경우에 거기에 들어있는 그 헌재 리딩 케이스들 거의 빠짐없이 전원재판부 결정일 겁니다. 뭐 지정재판부 결정이 유의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 우선순위를 두란 얘기예요. 요것도. 자, 어쨌든 9일 한가 4 결정 내용 보시죠. 자, 제청법원 헌가기 때문에 제청법원 개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헌재 결정례를 찾아보죠. 9일 헌가 4. 자, 요 결정입니다. 자, 제청법원이 반드시 있을 텐데요. 있나 없나? 있겠죠? 그렇죠? 제청법원. 대법원이 제청했네요. 대법원에서 지금 이 사건, 그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 요거 보니 형사사건이죠? 그 형사사건 심리를 하려고 보니까 A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의심이 된다. 위헌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헌재로 보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법원의 제청이죠. 대법원이 헌재로 보낸, 즉 위헌 제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왜 보냈을까? 이게 이 법률 구조를 보시면요. 그 이 사건 심판 대상 법률. 자, 이게 그 단속법, 이게 그 단속법 약칭이고, 복표 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그 이 당시에 이 법률의 이름이었어요. 복표 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법이라고 줄여 약칭한 거고요. 이 단속법 구조 보시면 뭐로 되어 있냐면 5조의 규정에 의한 강령의 규정에 위반 행위로서 강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한 것을 정한 해당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약간 한 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게 처벌 조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법률이 아니고요. 법률 밑에 있는 불령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지금 현행법에서 불령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보시면 5조는 어떻게 돼 있나? 5조. 근데 5조는 정작 5조 가보면, 자, 5조는 어떤 건 제외하고는 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토스를 해놨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원래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은 국회가 만든 이 법률을 국회에서 만드는 건 다 아시죠? 중학생들도 아는 거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 자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라고 직접 규정을 해야 됩니다. 법률이 그걸 정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볼까요?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에서 처벌을 하는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148조에 2인가 있을 겁니다. 148조에 2. 148조의 2는 뭐냐면, 이제 148조 다음 149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뭐 하나 그 사이에 끼면 149조라고 하면 이제 149조는 150조가 되고 150조는 151조가 되고 이렇게 하나씩 밀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몇 조 담기해놓은 게 다 무의미해져.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낄 때는 이제 148조에 2, 148조에 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합니다. 그래야지 뒤 조항이 안 밀리니까요. 148조 2호 보시면 148조 2 보시면 1항 보시면 44조 1항을 사망 봅시다. 사망. 자, 144조 1항을 위반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처벌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은 어쩌고저쩌고 0.08부터 0.2% 미만은 어쩌고 0.03%부터 0.08% 미만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이하로 인 경우면 이제 처벌한다. 44조 1항 어떻게 있나 봅시다. 44조 1항 보시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은 안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도로교통법을 보시면 음주운전은 어떠한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되고 그러면 그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이. 그렇죠?
죄와 벌을 법률이 직접 정해라. 즉 범죄와 형벌, 크라임과 그 페널티를 국회가 만든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인데요. 그렇죠? 이게 그 전 라틴어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읽는 게 정확히 그 로마 그때 시절에 그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눌름 크리먼 눌라 포에나 시네 레게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점이냐면 그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그리고 형벌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범죄로 만들어서 형벌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률이 직접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은 법이 정해야 한다는 주의잖아요. 그 죄형 법정주의 우리가 뭐 중학생들도 아는 개념인데 헌법에 직접 이걸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보시면 헌법 보시면 12조 보시면 자, 모든 국민의 신체 자유를 가진다. 자, 이 부분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이 부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법률 없으면 처벌 못한다는 거예요. 13조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그 소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소되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에서 범죄로 구성한 행위를 해야지만 검사가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소를 하는 것이고요. 나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법률이 금지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헌법 12조 1항 2문과 헌법 13조 1항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죄형 법정주의. 갑자기 누가 와서 너 징역 10년이야 하고 처벌 막 하려고 막 끌고 가요. 왜?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끌려가면서 그렇게 정했어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누가 정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때 그냥 이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애가 정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끌려가면서 누가 승복하겠어요. 자, 국민의 대표자 레프레젠터티브가 절차를 거쳐서 국민이 대표가 절차를 거쳐서 우리 모두의 대표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처벌해야지만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헌법 12조 1항의 죄형 법정주의고요. 자, 대통령이라도 갑자기 너가 지금 한 행위는 내가 금지한 행위였어. 너 징역 10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관이라도 그렇게 못하고 해요. 자,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 대통령령이고 장관이 만드는 법이 불령인데요. 자, 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령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만드는 법무부 불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드는 보건복지불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국토교통불령 이런 것들이요. 역시 불령으로는 형사처벌을 못해요. 대통령령으로 어떤 행위한 사람은 징역 몇 년, 법무불령, 보건복지불령, 교통안전불령, 노동불령 이런 식으로 불령으로 어떤 행위한 사람은 징역 몇 년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불령만으로 그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 대표가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만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게 죄형 법정주의고요. 그게 헌법 12조 1항 2문이고요. 헌법 13조 1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9일 헌가 사건으로 돌아오면 자, 이걸로 돌아오시면 이 헌재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을 복표 발행 어쩌고저쩌고 단속법 구조인데 편의상 단속법 구조 앞서 보시는 것처럼 9조 5조 이걸 실제로 보시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보시면 굉장히 웃겨요. 자, 이거 보시면 사실상 강령, 지금으로 치면 이제 불령이에요. 불령에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보시면
법률이 처벌 사람을 정하지 않고요. 그냥 불령으로 처벌할 사람을 정한다. 금지되는 행위는 불령으로 정하고 뭐 그렇게 정해놓은 셈이에요. 사실상 처벌 대상이 무엇이고 뭘 해야 처벌된다는 것이고 그거를 법률이 직접 안 정하고 불령이 정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조항 보시면 읽어보세요. 물론 법률이 모든 거를 센티미터, 뭐 퍼센트 이런 거 다 일일이 정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 일일이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뭐 형사처벌 조항이라고 해도 법률이 대통령령이나 불령 일정 부분을 위임해서 그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이나 불령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 토스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식품위생법이라는 법률에서 뭐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같은 데는 의약품이랑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 식품위생법 찾아보세요. 식품위생법 보시면 그 의약품이랑 혼동될 우려 있는 표시를 식품에게 표시를 못하게 해놨는데 그거 위반하면 형사처벌, 뭐 징역 또는 벌금 얼마 이렇게 법률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의약품에는 뭐가 있고 어떤 성분이고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률에서 하나하나 다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다 국회에서 그 법률에서 그걸 다 정하는 게 꼭 바람직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 뭐 의료법 이런 것들은 그 처벌 대상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그런 기준의 그 처벌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률에서 대략적인 부분, 그 대략적인 범위, 대충 어떤 행위를 처벌하도록 이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대략적인 범위만큼은 이제 법률 식품위생법에서 직접 정해두고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라고 하위 부령에 그 장관이 만드는 그 법 거기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100%다 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어느 정도는 그 밑에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가능해요. 그렇게 해도 죄형 법정주의 위반은 아닙니다. 왜 그런 경우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냐? 그런 경우는 판례를 볼게요. 예를 들면 2998 이걸 보시면 예를 들면 자 식품위생법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자 읽어보세요. 사회 현상이 복잡하기와 자 이런 표현 잘 쓰시나요? 네.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이 한계. 자 국회의원들은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의료 지식이나 그 식품에 관한 지식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당연히 국회에 계시긴 합니다만 그거를 뭐 나는 그 국회의원이 의사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약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 기술 능력의 한계 그리고 시간적 적응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인 법률, 즉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살짝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합하지도 않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 즉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밑에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위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위임할 때 자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형벌 점에서 형벌의 종류, 뭐 징역이냐, 뭐 벌금이냐 이런 그냥 상한의 폭, 뭐 10년 이하, 뭐 이런 것들을 명확히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걸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임입법한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상식에 맞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자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벌, 그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임하는 게 완전히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요. 위임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임을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위임할 것인가, 처벌 대상인 행위가 뭔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일단 정해놓고 그 형벌의 종류, 상한, 폭 이 정도는 최소한 법률에서 정해두고 그 다음에 위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
9일헌가 4. 이 판례에 대한 단독법 구조, 요거는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법률 자체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백지인 셈이나 다름없고, 처벌되는 범위, 기준, 아무것도 법률에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그냥 토스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12조이랑 13조에 위반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 판례 여러분들 보실 때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 자, 헌재가 형벌조항에서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자체가 금지된다고 했던 것인가?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죠. 이거는 헌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판례를 보실 때 어떤 경우에 이 판례를 보셨을 때 단속법 구조는 백지임이고 재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 이 판례 공부를 다 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위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일정한 요건 하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 일정한 요건이 무엇인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이 케이스에서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다라고 기억을 해야 이 판례를 공부한 것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랑 체크 안 하고 그냥 그 법공부는 암기다더라 이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이랑 그런 사람이 똑같이 평가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당연히 차등을 줘야 되고요. 그 차등은 결국은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중에 법조에서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 되고요. 법조인들은 항상 평가를 받는 직업이거든요. 로스쿨 학생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받는 지위 있고, 다만 이제 로스쿨 학생과 이제 법조인들의 모두 평가를 받는, 매일매일 평가를 받는 그 집단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잘못하면 자기만 불이익을 받는, 그냥 자기 그 자업자득 그것으로 끝나는 데 반해서 법률가의 경우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렇게 그 변호사를 잘못 만난 위임인한테, 그 의뢰인들한테 이제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사회적 책임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학생과 그 직업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그거는 뭐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고.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판례를 보실 때 위임이 가능하다, 언제 가능한가, 어떤 요건 하에 가능하다, 이걸 체크하시라는 거고요. 어떤 요건인가? 첫째,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문적 기술적 영역일수록 그렇게 부득이할 가능성이 높겠죠. 둘째, 하위 규정에 위임하더라도 법률이 직접 처벌 대상이 어떨 것이다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셋째, 형벌의 종류, 상한, 폭 이런 걸 법률이 직접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뭐 그 징역 10년 이하, 뭐 그 벌금 그 몇천만 원 이상 몇천만 원 이하, 뭐 이런 것들을 법률이 직접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형량은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이 이렇게 하면 아무리 전문적 기술적 영역에 관해서 위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위헌이에요, 위헌. 왜? 위임을 할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첫째, 둘째, 셋째 이 요건은 엔드 요건입니다. 부득이성, 직접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놓을 것, 그리고 형벌의 종류, 상한, 폭을 직접 규정할 것, 이 세 가지. 자, 둘째 요건, 즉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해야 한다,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위임할 때 그런 요건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근거는,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봤어요, 질문에서. 자, 위임입법이 가능합니까? 네,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첫째, 부득이한 사정. 둘째, 법률이 직접 처벌 대상 어떨 것이다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셋째, 그 형벌 종류 어쩌고, 이 세 가지인데, 두 번째 요건 이거 왜 필요한 겁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거를 말씀드려야 돼요. 그 리즈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이고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야 될 게 뭐냐면 법 조문입니다. 지금 당장 헌법 75조, 95조를 펴봅시다. 75조, 95조 딱 20조 차이로 있는 거기 때문에 외우기도 쉬워요.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외워질 겁니다. 공부를 하시면. 75조, 헌법 75조예요. 자, 대통령은 법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95조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95조 보시면 총리 이분 총리령을 얘기하는 건데, 총리령은 나중에 배우시고, 이제 부령 행정각부의 장, 이게 뭐냐면 그 행정각부의 장이랑 이제 국무위원 개념을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일단 행정각부의 장은 장관이에요.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행정각부의 장, 그러니까 법무부의 장,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의 장,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이 장관들은 부령을 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령은 총리가 발하는 것이고, 이거 잘 배우시게 돼요. 행정각부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장관은 부령을 발할 수 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 그렇죠? 이 위임 또는 직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75조와 관련돼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령의 위임을 하든 부령의 위임을 하든 구체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상위법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위임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위임입법, 형사처벌을 하위 법령의 위임 입법을 하기 위해서 요건 3가지 중에 2번째 요건은 근거는 헌법 75조, 95조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제 결정요지를 쭉 읽어봅시다. 쟁점, 재형법정주의에 의한 위임입법의 한계. 무슨 쟁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 읽어보세요. 읽고 계신가요?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되고 마음속을 읽으셔도 되고. 그렇죠? 이 결정 요지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선정 이유 보십시오. 선정 이유. 자, 이게 최초의 결정이 뭡니까? 리딩 케이스라는 얘기죠. 리딩 케이스. 이런 판례들도 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형법 표준 판례 1번이었습니다. 형법 표준 판례 1번 정리합니다. 자, 재형법정주의, 법률주의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이 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요건하에 하위 법령이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첫째, 미리 법률을 정할 수 없는 부등의 사정. 둘째,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 법률을 정할 것. 셋째, 형벌 종류 상한 혹을 법률을 직접 정할 것. 이 3가지의 요건하에 위임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누워서 잠을 자실 때 갑자기 누가 푹 찔러가지고 재형법정주의에 따르면 법률로 형사처벌해야 된다는데 이거 위임입법 하위에 내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막 이제 잠꼬대면서 일정 요건하에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때 그 요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3가지 줄줄줄 읊을 수 있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서술형 같은 답안 쓸 때 이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이러저러한 케이스에서 법률, 가상의 법률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있었던 법률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법률 위헌인지에 대해서 논증하시오. 아니면 이 법률 위헌입니까? 라고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헌법 기록형 같은 데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즈닝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 이 3가지 요건, 관련 법리로 설치를 해주는 대전제로 설치해주는 이 법리는 줄줄줄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다들 줄줄 쓰는데 이제 법리만 못 쓰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앞쪽에 있는 판례다 보니까
그 공부 진도 범위에서 앞쪽에 있는 판례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거는 키워드를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기란 게 이해를 하시면 암기를 하실 수 있고요. 암기하면 이해가 더 잘 되고 그게 상호 그 관련성 있게 움직일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법 2번 표준 판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